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차기 미래 권력에 가장 근접한 사나이로 평가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장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연쇄회동을 통해서 근황을 전하며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던 이달 초와는 달리 이준석 체제 출범 이후 선을 딱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억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의힘 입당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힘에 따라서 입당설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역시도 지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 장소에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념식 개관식이라는 소위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자신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결례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공식 입장까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마당에 국민의힘 입당설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언론의 기대와 관측과 달리 구체적인 입당 시기는 지금 상황에서 그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힘 대선주자 중에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6월 8일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제3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현재의 소통 방식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당당하게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이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며 간보기 그만하고 이젠 뛰어들어야 한다고 공개 행보를 재촉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R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39.1%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국민의힘 측에서 군부를 지펴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강릉에서 윤석열 총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자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이 잇따라서 윤석열 총장과 회동하거나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직접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언제 대선에 뛰어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등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당대표 선출 이후 늦어도 7월 초에는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접촉하고 있는 인사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늦게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판 시기를 9월 정도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에 합류를 할지, 합류하게 되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윤석열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비롯해서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늦추고 있을까요? 바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서 아직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최근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 서적 등을 읽으면서 소위 내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를 경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책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소수의 측근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아이디어 추천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지에 대한 여러 층의 의견도 함께 전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급적이면 늦게 링 위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검증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한 측근은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경선이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컨벤션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검증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으로 인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부터 뛰어들 경우 단숨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를 받게 되는데 추대가 아닌 이상 여기서부터 검증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전에 반기문 전 총장 쪽의 의전일을 맡아서 했던 한 인사는 반기문 총장이 최대한 늦게 한국에 들어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였어야 하는데 외교부 출신 측근 인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이런 전략이 무너졌다며 그가 낙마한 이유는 정책이나 의혹보다는 사소한 행동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며 이미지가 망가진 탓이다. 이를 윤석열 총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역시도 섣불리 당에 들어가서 불쏘시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정주영,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등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있던 인물들이 대선 전에 많은 기대를 받고 등장했다가 초라하게 사라지거나 불쏘시개만 된 전례가 많았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굳이 대선 후보로 생각하기보다는 당 안팎의 유력 주자들이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펼쳐야 흥행에서부터 여당을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흥행 신호탄을 윤석열 총장이 쏘아 올려주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 영입에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을 꺼내들 모양새입니다. 당 사무총장에 권성동 의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오랜 친구인 권성동 의원이 사무처를 총괄하게 될 경우 윤석열 총장의 입당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 중진으로서 당의 중심을 잡는 동시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무총장은 정당의 재원을 관리하는 총무국은 물론이고 당의 주된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기획조정국, 각 지역의 당원을 관리하는 조직국 등을 총괄하는데 사실상 정당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게 될 경우 윤석열 총장을 위한 당내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무처 직원들 역시 이미 새누리당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라면 무난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여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은 입당을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설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지명은 이준석 대표의 몫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는데요. 실제 이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는 빨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입당이 아니더라도 야권 통합 과정에 있어서 소통 창구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으로 궁금할 뿐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정국 당시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전해드리고요.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태블릿 PC 진실에는 지난 방송 때 서울구치소에 이제 들어간 이 변희재 대표의 첫날 교도관이 이 변 대표를 은밀히 불러서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제가 방송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교도관이 변희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워치 TV 애독자입니다. 설마 JTBC 태블릿 건으로 구속될지는 전혀 몰랐어요. 보수 논객으로서 명예도 있으니 책도 많이 읽고 서울구치소 내에 당당하게 투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으면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쭉 수감 생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 대표가 석방된 후 2020년 3월 24일 국회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은폐한 2012년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었던 겁니다. 2012년 이용 정지가 된 이 태블릿에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직접 사용한 주인공은 최소원이 아니고 바로 김한수였고, 김한수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들고 나와가지고 비선실세,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위해서 사용한 태블릿이라고 전 국민을 속인 지 4년 만의 일이었고요. 애초에 태블릿은 개통자가 김한수므로 김한수의 것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적인데 JTBC의 김한수 관련 보도 논조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특검도 태블릿을 수사하면서 철저히 김한수를 배제를 했습니다. JTBC는 2016년 10월 26일 자신들이 입수하여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전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라고 보도를 했고, 최소원의 태블릿의 현직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라고 보도를 했고요. 최소원의 태블릿의 현직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돼 있으니 그녀는 비선실세가 틀림이 없다라는 논조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논조는 혹시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한 건 아닐까 하는 당연한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고요. JTBC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이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한 근거는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였습니다. 김한수는 2013년 청와대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직을 지냈고, 김한수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대표이사직을 직원 김성태에게 넘긴 겁니다. 자, 검찰과 특검은 마레이 컴퍼니가 법인카드로 태블릿 PC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통자일 뿐 김한수는 요금 납부 내용을 모르고 지냈고, 태블릿 PC는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최소원에게 전달됐다라는 알리바이를 지어낸 거죠. 자, 한마디로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실사용자는 최소원이다. 김한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자, 검찰이 태블릿 조작서를 퍼뜨려서 JTBC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면서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기소한 태블릿 재판에서 거꾸로 검찰과 특검, 김한수의 거짓말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검찰 측 서류를 보면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한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의 근거는 단지 김한수의 진술과 SKT 신규 계약서일 뿐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변 대표는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이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의 운용사인 하나카드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하나카드의 답변은 예상대로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단 1원도 태블릿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태블릿 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실을 밝혀내고, 태블릿 조작 사건은 단순히 언론사의 조작, 보도 차원이 아니고 조작의 주범은 검찰인 셈이죠. 최소원이 실사용자라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간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개통을 한 뒤에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9월에 이용 정지가 됩니다. 연체 3개월로 이용 정지가 된 이후에도 태블릿은 이용 정지 상태로 더 방치가 됐죠. 그러다가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경 태블릿의 이용 정지가 해지가 됩니다. 이용 정지를 직접 해제한 사람은 태블릿의 주인이라고 하는 최소원이 아니라 다름 아닌 김한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일단 들어보시면 김한수는 이날 태블릿에 전원을 켜고 이용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ARS를 통해 밀린 요금 37만 5,460원을 법인카드도 아니고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납부를 합니다. 태블릿의 요금을 ARS로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타인이 못하죠.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알아야 돼요. 또 본인이 가입자여야만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실사용자와 처음 가입한 사람 이게 다 그리고 해제해서 쓴 사람 이게 김한수죠. 이런까지 디테일한 거를 몰랐던 것 같아. 자, 태블릿을 구입하자마자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겨줘서 자신은 번호조차 모른다던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주장은 이것만으로도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검찰과 언론사가 유착이 돼가지고 조작 날조를 대놓고 했습니다.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양 버젓이 JTBC는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을 속였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밝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박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각제 반대 세력을 우리가 확산을 시켜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꼭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정권의 온갖 나쁜 짓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입으로만 삐약삐약 된다고 이거를 크게 확산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진실을 알려야 되고 일파만파 확산을 시키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야 됩니다. 내각제 개헌이 통과를 되게 되면 여러분요. 대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 그냥 나라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각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보수 애국 세력이 뭉쳐서 막아낸다면 저들이 죄를 낱낱이 전 국민에게 고하게 될 수 있고 일벌백계로 벌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정권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